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12일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홍태호입니다. 쌀쌀한 날씨가 오늘 정도 좀 물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분간 큰 추위 없이 늦가을 정치를 만끽하기 좋겠는데요. 이 낮에는 기온이 좀 그제 어제에 비해서 크게 올라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원주 한낮 기온이 16도로 예년 기온을 4도 정도 들겠고요. 하지만 아침엔 쌀쌀하죠. 그만큼 일교차가 큽니다. 옷차림 각별히 유의하셔야겠고요. 오늘 대기 건조하고 또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원주 지역에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좀 지역사회 확산 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강원도 2021년도 예산이 역대 최초로 최대 규모에 더 진입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내용 살펴보고요. 또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그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2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년 3월로 예정된 정부의 제5차 규제 자유특구 지정과 관련해서 강원도가 정밀 의료 분야를 신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와 연계된 정밀 의료 국제 자유특구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빅데이터 플랫폼과 결합해서 정밀 의료 빅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강원 지역의 자영업자 수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2020년 10월 강원도 고용 동향에 따르면 올 10월 기준 도내 자영업자는 총 20만 명으로 1년 전보다 1만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도내 자영업자 감소세는 올해 1월부터 10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횡성군이 코로나19 지역 내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강도 높은 방역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군은 지난 10일부터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 시설인 요양병원과 요양원, 노인 주간 보호센터 등에 대한 코로나19 전수 검사에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군청 내 전 직원들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를 시달하고 복무 기강을 격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어제 하루 동안에 또다시 한 명의 신규 확진자가 원주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재 원주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97명, 200명 선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다음 달 3일이 수능이죠. 이 시점에서 지역 감염이 또 확산되면서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도록 하죠. 김민철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원주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어제 날짜로 197명이군요. 네, 어제 하루 동안 한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고요. 현재 코로나19 진단검사 중인 사람은 300명이 넘습니다. 어제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197번 확진자는 50대로 최근 발열 증세를 보여 원주의료원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확진자 역시 아직까지 감염 경로는 불분명하며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 168번 확진자로부터 시작된 원주 의료기기 판매업체발 집단감염 확진자도 2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168번 확진자가 직원으로 있던 의료기기 판매업체뿐만 아니라 두 곳의 의료기기 판매업체도 감염의 진원지로 추가됐습니다. 지난 6일 의료기기 판매업과 관련해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직원과 방문자 또 가족 지인들이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은 것인데요. 이번 집단 감염의 진원지로 꼽히는 원주 지역의 의료기기 판매업체는 대부분 회원제 또는 무료 체험방 형태이기 때문에 고령층의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수능이 다음 달 3일 이제 한 20일 정도 남았는데 이 고등학교 내에서 또 확진자가 발생했어요. 또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원주 상지여자 고등학교에도 지난 8일 고3 담임교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와 관련한 3학년 학생 20여 명과 2학년생 13명, 교사 1명 등 36명을 2주간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 이들은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자가격리 기간 중에 또다시 양성 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내려진 것인데요. 강원도 내에서 수험생의 자가격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음 달 3일에 예정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감염이 지속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원주교육지원청은 지난 10일 원주 지역 고등학교 교장단 회의를 열어 고3 수험생 관리와 방역 강화 등을 당부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지역 감염이 크게 확산되면서 학교를 결석하고 집에서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원주교육지원청 장영진 장학사에게 듣겠습니다. 교직원이라든가 기타 가족들에 대한 방역도 강화를 해야지 학생들이 안전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교직원들이 어디 이동을 한다든가 모임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좀 자제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수능을 시험 보는 당일날은 일단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시험을 다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장에 대해서 준비를 다 마련해 두었고요. 만약 이제 학생들이 시험을 보러 갔는데 발열이 난다든가 코로나 증상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별도의 실을 마련해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전에 이제 유증상자나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들은 별도의 또 학교를 마련해서 그곳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불안해서 학교에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면 감염이 될 우려가 있어서 이제 아마 집에서 공부를 하는 걸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에서는 가정체험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출결 관련되어서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하는 방침을 마련해 두었기 때문에 아마 가정체험학습을 신청하고 가정에서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원주 지역 같은 경우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데요. 어제부터죠. 학교 등교 인원도 3분의 1로 제한되고 있군요. 네, 원주시가 지역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상향했는데요. 60명 이상의 유치원과 300명 이상의 초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의 밀집도가 3분의 2로 전환됐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부터 원주 지역의 91개 학교가 전체 학생 인원의 3분의 2만 등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원주 지역의 어린이집 269곳에도 1.5단계 격상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휴원 권고를 내렸는데요. 원주시는 어린이집 휴원으로 인한 보육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집마다 당번 교사를 배치해 긴급 보육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유행 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에 따라 매일 어린이집 등원율 확인과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원주시 보육아동과 유병덕 과장에게 듣겠습니다. 저희가 8월에 8.15 광복절 집회로 인해서 확산이 되어서 8월에 휴원 공고를 한 달 정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확산세가 또 계속 이어짐에 따라 1.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또 휴원 공고를 하게 됐습니다. 각 어린이집에서는 건강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매일 아동과 보육교직원의 발열 체크 등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으며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아동과 보육교직원은 등원 또는 출근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매일 2회 이상 수시소독 및 환기, 마스크 착용, 신체 접촉과 외부 활동 자제, 외부인 출입 금지, 급 간식 시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등 대응 지침에 따라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 확진자 중에 상당수가 이제 고령층 어르신들이에요. 원주시가 그래서 또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 선제 검사를 또 실시하기로 했군요. 네, 원주시는 코로나19 고위험 시설에 대해 오늘부터 선제 검사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장애인 시설 등 고위험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 3,500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 검사가 진행됩니다. 최근 고령층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미리 집단 감염의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 전체 검사를 진행하기로 한 것인데요. 최근 들어 고령층 확진자가 급증했으며 원주 지역 곳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또 감염 경로도 불분명한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시설과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반드시 따라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코로나19 상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강원도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강원도는 내년도 2021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7,500억 원 중액 편성해서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주요 사업 내용과 또 전체적인 좀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밀보의 박창현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강원도가 내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는데 이 총 예산 규모 어느 정도로 짜여졌습니까? 예, 강원도는 어제 2021년도 당초 예산안을 7조 6,099억 원 규모로 편성해서요. 최종 예산 심의 절차인 도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예산 규모로 보면 역대 첫 7조 원대 예산으로 편성된 거고요. 올해 예산안이었던 6조 8,520억 원 정도 비교하면은 한 7,579억 원을 증액한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입니다. 네. 회계별로 보면 좀 세분화해서 보면 일반 회계가 한 5조 9,128억 정도 되고요. 특별 회계가 7,600억 정도, 기금이 9,286억 원입니다. 일반 회계는 올해보다 10%가량 늘어나 한 5,400억 가량이 늘어났고요. 특별 회계도 7,685억 원으로 편성해서 올해보다 한 3,100억 원, 한 64%가량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좀 분야별로 살펴보도록 하죠. 주요 투자 사업 예산 좀 어떻게 편성이 되었습니까? 예, 강원도는 내년도 당초 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해서 좀 코로나 시대 사회적 변화에 좀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투자 우선순위를 좀 전면 재조정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3대 중점 투자 분야는 도민의 안전을 위한 재난재해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서 7,188억 원, 강원도 산업구조의 체질 개선과 신기술 산업 육성의 디지털 뉴딜 1,093억 원, 또 이모빌리티라든가 수요열차 등 청정에너지와 녹색 산업에 중점을 둔 그린 뉴딜에 5,893억 원. 이들 지금 3대 중점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에 총 1조 4천억 가량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 사업을 좀 살펴보면은 우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첨단 산업 분야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이 560억 가량, 수소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이 360억, 그리고 요즘 행성을 중심으로 좀 활발히 추진되고 있죠.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이 140억,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이 90억, 에카수소산업 규제 자유 특구 사업이 60억 가량이 편성이 됐습니다. 또 경제회복과 지역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사업 분야를 좀 보면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서 청년 일자리 사업이 한 13억 정도가 편성이 됐고요. 경력 단절 구직 활동이 한 53억 원 정도. 그다음에 중소기업급 육성자금 2차 보전 지원이 한 105억 정도고요. 강원 상품권 유통 추진비 좀 활성화에 한 89억 정도가 편성이 됐습니다. 네. 자, 컨트리에서 살펴봤는데 이 도민들의 안전을 위한 예산에 7,188억 원. 그러니까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증액되는 금액의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이제 편성이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좀 이 내용하고요. 또 역시 이제 고용 안정 분야가 역시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닌가 싶습니다만 이런 분야를 비롯한 주요 사업의 예산 내용을 좀 또 짚어볼까요? 예. 일단은 도민의 좀 안전, 그러니까 고용 안전 분야를 좀 보면은 9,730억이나 그랬는데요. 일단 재해위험지구 정비라든가 다목적 소방헬기 보강에 한 80억 정도가 배정이 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에는 한 280억 정도고, 고용 안정망으로 보면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가 한 219억 정도. 그다음에 생계형 1인 자영업 사회보험료도 한 24억이 좀 투입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좀 남북 접경 지역인 강원도의 특성 사업인 평화지역 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접경 지역 5개군이 있죠. 철원, 하천, 양구, 인제, 고성. 네. 이들 지역의 지역 개발비로 한 641억이 지원될 예정이고요. 평화 누리길이라든가 DMZ 평화의 길 조성에 한 200억 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농산어촌 분야를 보면 농어업인 수당 예산이 375억이 수립돼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 농어업 수당은 예산 중에서 60%를 강원도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방안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내 농어업인 수당 지급 대상은 8만 한 5천 가구가 될 것 같고요. 이들 가구에 대해서는
70만 원씩 지급될 예정입니다. 당초 이 농업인 수당 이 지자체와의 분담 비율 좀 갈등도 있었는데요. 이제 좀 정리가 된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또 관심사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한 440억 정도, 그다음에 관심이 가져진 반려동물 지원센터 이 건립 지원비가 한 27억이 배정이 됐고요. 강원도 역사기록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도 편성이 됐습니다. 네. 특히 이제 여러 분야 사업 예산 중에서 요즘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 관련 예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가운데 또 복지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2조 원대를 돌파했다고 하는데 좀 어떻게 또 편성이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복지 예산은 많이 증액이 되고 있는데 올해 도정 사상 처음으로 사회복지 예산이 2조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도는 그 매년 사회복지 분야에 한 1조 원대 규모를 예산을 투입했는데 내년도에는 역대 최대인 2조 200억대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같은 예산 규모는 당초 일반 회계 예산의 34.2%를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기초연금이죠. 6,580억. 그다음에 생계급여 지원이 한 2천억 가량이 되고 영아보육 지원이 한 1,099억입니다. 강원도 특성 자체 사업인 육아기본수당이 한 683억 원,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가 219억 원,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이 한 164억 원 가량의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출생월부터 한 48개월간 월 30만 원씩 지급되고 있는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인데요. 이 수당이 좀 이번에 인상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소 네. 논란이 좀 예상이 되는데 내년부터 월 10만 원씩 추가 인상한 4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어서 올해 당초 예산 대비 360억 원 가량이 증액이 됐습니다. 네. 이 때문에 좀 그동안 육아 수당 지급 효과 등을 놓고 좀 논쟁이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2년 전에 시행된 건데 그렇습니다. 당초 이제 시행되면서 2년 동안의 어떤 그 결과를 보고서 다시 판단하자. 뭐 좀 취지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런 결과 조사 없이 시행되는 거 아니냐. 또 이제 이 사업 시행 이후 이 출생 수가 좀 증가했다. 강원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또 KBS 보도에 따라서는 도리어 그 기간에 인구수가 출생아 수가 이제 감소했다라는 또 보도도 있었어요. 이 부분 좀 논란이 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근데 이렇게 뭐 예산이 많이 확보되고 또 사업이 많이 시행되면 좋죠. 또 사업이 시행되면은 뭐 여러 가지 뭐 가시화되는 어떤 그 우리가 짐작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가늠이 됩니다만은. 근데 문제는 이렇게 그 사상 최대 예산을 편성하면서 또 강원도 부채 규모도 그만큼 많이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강원도 부채 현황과 그 운영 관리 분석 자료를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 내년도 총 부채 잔액이 한 6,568억 원으로 2009년에 6천억 원을 기록한 이후에 가장 많은 부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이는 그 올해 말 예상 부채인 4,915억 원에 비해서도 한 33.6%가량이 증가한 그 액수고요. 그 강원도는 일단 강원형 뉴딜 사업 추진과 코로나19에 따라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예. 올해 그 3,169억 원에 이어서 내년에도 1,975억 원가량의 지방채 추가 발행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2천억 원 정도의 추가 지방채 발행이 예고되는 것인데 뭐 강원도는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뭐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이자 비용으로만 이제 100억 원 정도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마다 그렇다는 거죠. 도 재정 운영에 상당한 또 부담이 될 것은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최종 확정 일정 어떻게 됩니까? 예, 이번에 도의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은 일단 다음 달 한 중순쯤에 정례를 열어서 5개씩 상임위에서 실과별로다 예산 심의를 벌이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최종 그래서 예산 확정은 상임위 예산 심의에 이어서 다음 달 한 중순쯤에 그 도의회 본회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도 밀렵의 박창윤 기자였습니다. 네, LH와 한국감정원이 새 임대차법 시행에 따른 분쟁 해결을 위해서 주택 및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도에도 임대차 계약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가 출범했는데요. 오늘 그 분쟁 조정위원회 좀 살펴보도록 하죠. 한국감정원 권현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지원단장 연결하겠습니다. 단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한국감정원 춘천지사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사무국의 권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강원도와 함께 이번에 전국적으로 그 임대차 조정위원회 6개소가 설치되었는데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군요. 그 분쟁 조정위원회 설립 취지는 어떤 겁니까? 예. 이번 정부는 그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환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정하였는데요. 지난 7월 말에 정부는 새롭게 도입되는 임대차 제도의 변화에 발맞춰 신속한 상담과 분쟁 조정을 위해 대한법률구정공단과 함께 LH와 한국감정원에서도 분쟁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조정위원회는 대도시에 설치되어 있어 중소도시에 좀 거주하는 국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했는데요. 예를 들면 강원도를 관할하는 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 서초구에 있었기 때문에 조정을 받기 위해서 서울까지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설치됨으로써 강원도민들의 조정위원회 접근성 및 법률 조력권 향상을 위해서 설치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단장님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좀 좋지 않거든요. 전화 끊고요. 바로 다시 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수락 좀 내려주십시오. 예. 자, 이 가운데 임대차 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죠. 요즘 뭐 여러 가지 임대차 관련 제도가 엄청난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 만큼 또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지금 갈등 요인들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또 과도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정도 조정하고 또 결론을 또 지침을 내려줄 기관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겠죠. 이런 가운데 강원도에도 분쟁 조정위원회가 신설된 것입니다만은 지금 그 내용 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연결하죠. 단장님. 예. 네, 훨씬 낫네요. 예. 자, 그런 취지로 분쟁 조정위원회가 설립된 것인데 지금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되고요. 조정위원회 위원은 주택 임대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 중에서 법학, 경제학, 부동산 등을 전공하고 대학 등에서 부교수로 재직하거나 판사, 검사,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또는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주택임대차 관계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하신 분으로 구성됩니다. 네. 그럼 이 분쟁조정위원회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조정위원회는 그 임대차 분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데요. 예를 들면 차임이나 보증금 증감에 관한 다툼, 임대차 기간에 관한 다툼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데요. 이번에 설치된 한국감정원 조정위원회에서는 조정 업무와 더불어 상담 기능을 좀 강화하려고 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상담을 통해서 법률 지식이 부족한 국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혹시라도 또 모르지만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조정에 이르기 전에 분쟁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간편 중재 또는 대화 자리 주선 등을 통해서 조정 성립에 준하는 결과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어디까지나 조정 아니겠습니까? 일반 소송과는 좀 차이점이 있는 거죠? 예. 소송은 일반적으로 개인하고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 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재판권으로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이고요.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 내용대로 당사자를 구속하게 되는데요. 반면에 조정은 분쟁 당사자가 굳이 법대로 해결하지 않고 법원이나 조정위원회가 권유하는 대로 서로 양보하고 합의하여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조정은 소송과 달리 신속하고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처럼 법적 강제력이 없어서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좀 소송을 다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네. 하지만 조정문에 강제 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구하면 법원의 강제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이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이고 임차주택이 관할지역 이내에 있으면 대상이 되는데요. 보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차임 또는 보증금 증감, 임대차 기간 또는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 또는 임대차 계약의 이행 및 내용에 관한 해석, 또 임대차 계약 갱신 종료,
그리고 임대차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공인중개사 보수 등에 대한 다툼 등이 있는 경우에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고 조정도 할 수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임대차와 관련된 모든 분쟁 내용을 여기에서 또 상담하고 또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예. 신청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뭐 인터넷으로도 가능한 겁니까? 예. 물론 저희가 그 홈페이지도 개설해서 인터넷으로 신청도 가능하고요.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받아서 조정위원회로 우편, 팩스 또는 방문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네. 분쟁위원회 홈페이지는 지금 현재 LH와 한국감정원이 공동 운영하고 홈페이지 주소는 rentadr.lh.or.kr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이 분쟁조정위원회 좀 문의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예. 또 생기면은 또 이러한 그 기관이 있다는 것 좀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국감정원의 권현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지원단장이었고요.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